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부속법령 특강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1차 시험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좀 되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한 2주 전에 그때 이제 1차 공부에 좀 올인하시는 경우가 있고, 조금 나는 1차가 좀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최소 한 달 전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이제 부속법령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해당 부속법령 특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즘에 여러분들이 2차 컬에서는요, 노동법 1차 컬을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이제 제 수업에서는 연기 1기 때 1차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다루지만, 우리가 노동법은 타 과목에서 점수가 이제 깎이는 부분, 로스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리 못해도 노원, 노투 각각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부속법령이 10개이기 때문에 그 10개 중에 아무리 못해도 7개는 맞춰줘야 돼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도 아주 어렵게 나오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속법령에서 못해도 7개는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트 같은 게 좀 여유가 있죠. 노트는 부속법령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트에서는 부속법령에서 한 2개 정도만 맞춰줘도 우리가 80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부속법령 특강은 근로기준법에서, 그러니까 노원 파트에서 나오는 최저임금법, 남녀공표법, 그리고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 그리고 퇴직급여보장법,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 고용법, 이 10개 법에서 한 7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정도 난이도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4시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시면 부속법령 특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법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상실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노원 파트에서 최저임금법인데요. 최저임금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이거 우리 부속법령 특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하나가 있는데요. 1차 부속법령을 여러분들이 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머리를 맹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 체계를 아무런 구성단위 없이 단순하게 합니다. 1은 1 플러스 1은 2, 뭐 1 더하기 3은 4, 뭐 이런 식으로 구구단 암기하듯이. 근데 법은요,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스토리가 있어요. 어떠한 사실관계가 발생할 건데,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원리, 규칙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법은 항상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법 체계를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최저임금법 파트를 보시면요. 일단 최저임금의 적용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들이 누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전면 적용이 안 되고요. 또 가사사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선원법의 경우에는 배 타고 원양업을 나갑니다. 자, 원양업 나가면 거기에서 물론 이 선박이 이제 운행되는 그 과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고기 잡는 분들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법도 특별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고요. 최저임금법은 보통 일반적인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 최소한의 금액을 이 정도를 절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동력보다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누구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업무 난이도가 좀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업무 숙련도가 없는 수습증이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흐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제 적용이 되는 자들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이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가 바뀌는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방식에 의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을 제안을 해서 발의를 해서 의결을 하죠. 그러면 공포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길을 그냥 무조건 하는데요. 법 체계를 이해하세요. 일단 법 체계는 이거를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고요. 의결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는데, 의결 기관과 공포 기관이 다르죠. 의결 기관은 보통 국회, 공포 기관은요. 의결에서도 대통령이 뭐 하면 돼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하고 공포하는 건 누가 한다? 행정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최저임금 의결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지만 결정해서 공포하는 건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고시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참고로 이거는 최소 단위가 시급 단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차에서는 뭐 간단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죠. 강행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큰 흐름을 잡고 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료인데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 1차용으로 핵심소속노동법 교재입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 부속법령 내용을 제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해당 책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밑줄, 그 굵은 글씨 밑줄이 있고, 자, 그리고 형광펜이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첨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형광펜 칠한 부분, 블록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은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첨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요, 우리가 오답 지문입니다. 해당 정답 지문이 오답으로 변형되는 유형을 제가 대표적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직 기출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 그것들은 일반 밑줄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페이지가 좀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시면 이 블락으로 되어 있는 형광펜 칠한 부분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동법 같은 경우에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보시면 일단 모든 사업자입니다. 제가 목소리에 액센트를 넣을 때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입니다. 모든. 다만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것,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합니다. 친족만. 자, 그리고 가사 사용인 적용되지 않고요. 선언법 적용 대상자도 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데요.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서 신체, 정신 장애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임금법이 제외가 되는데, 단 절차적 그 규정이 있죠. 그 절차 규정이 빈출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가를 받습니다. 자, 체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가. 자, 그래서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다. 그러면 OX, X가 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가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무 난이도가 있는데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업무 숙련도가 없어. 그때는 금액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가 있죠. 이를 우리가 수습 중인 자라 하는데, 자, 이런 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90%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다만 최저임금 그 수습 중인 자라 하더라도요. 임금을 깎을 수가 없는 자가 둘이 있죠.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자는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숙련도가 필요가 없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수습 중인 근로자의 그 근로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수습 중인 자는 근로기간이 3개월이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 해당 지문은 많이 이제 빈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 즉 90%를 시한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럼 땡이고요. 또 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액할 수 있다. 그럼 땡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감시 단수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도 감액 대상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최저임금의 결정입니다. 자,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냐면, 해당 근로자들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그냥 하나로 정해져 있죠. 근데 사업자들이 뭐라고 하죠? 직종별로 하자고 하죠. 왜? 근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답으로 변형이 되면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를 뭐 이제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최저임금 얼마, 제주도는 얼마. 자, 이런 거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사업별, 직종별로 해서 뭐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힘드니까 시급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독서실 총무라던가 뭐 학원 알바라던가 이런 것들은 업무 난이도가 적으니까 시급을 좀 적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합리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입니다. 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조사해야 한다. 자, 결정 방식인데요. 이원화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는데요. 자, 이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이지 대통령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자, 의결을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얘기를 의결을 해서 이제 알려주겠죠. 자,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 과정을 유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심의에서 이제 결정하는 기간이 매년 8월 5일이고요. 자, 우리가 12월 31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정부에서 각종 이제 그 예산안을 짜잖아요. 이 예산안을 짜려면 인건비 같은 게 상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하면 늦어요. 그래서 8월 5일 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비공무원들의 어떤 인건비들을 책정할 때 미리 예산안이 잡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의결을 거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 문제는 아직 미기출 논점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 일단 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이간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자, 이때 재심의할 때는요, 의결 정족수는 보통 특별 의결 정족수인데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특별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찬석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자, 넘어가시고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3자 구성이에요. 정부 대표가 아닙니다. 정부 대표가 아니라 공익대표입니다. 공익대표. 그리고 각 대표 9명씩 구성이 되니까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요,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자, 노동법에서 보통 위원들이 나오는데 이 위원들은 임기가 보통 3년입니다. 자, 연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 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가 있고요.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부 종류별 그리고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자, 최저임금 고시 단위도 많이 빈출인데요. 최소 단위가 시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1급, 주급, 월급으로 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시급도 병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최저임금 치시면요, 시간당 금액 그리고 월 시급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뜹니다. 자, 다음 최저임금액의 산입 대상 임금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출제될 때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칠판 한번 보시면요, 최저임금 산입 되는 임금 범위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소정은 뭐냐? 일을 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약정을 하는 거죠. 내가 시간당 어떤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 줘라. 또는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일할지, 또는 한 달에 몇 시간 일할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어야 됩니다. 이런 돈만
최저임금 산입 기초액에 포함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제외되는 임금은 이 원칙적인 거에 대한 반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소정이 아니죠. 소정이 아니야. 소정이 아니야. 자, 소정이 아닌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일하는 거,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다 빠지겠죠. 연장근로수당.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여금을 1년에 한 번 줍니다. 연말 12월에 정기사임을 준다는 거, 또는 상반기, 하반기에 상여금을 준다는 거, 또는 분기별로 준다는 거. 자, 그래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지급한다라는 거, 요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요거 두 개입니다. 칠판 이거 집중해 주시고요. 어려워요. 자,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금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여금, 그리고 실비 변상비 또는 복리후생비,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신 분들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그 범위가 있죠. 그래서 비록 통상임금은 사전적 고정적 개념이잖아요. 자, 이런 사전적 고정적 개념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기초액에 다 포함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포함되는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지금 올해는 10%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실비 변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이걸 다 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포함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98%만 포함이 되고 있고요. 얘는 90%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전액이 포함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자,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요. 우리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죠. 209시간은 365를 12로 나누고 다시 7로 나누면 208점 얼마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209시간이다. 수업시간에 이건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급을 우리가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며 그러면 이 월 최저임금액에 우리가 지금 상여금의 경우에는 10% 금액은 제외된대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1을 곱하면 19만 1,000원 이 정도 되죠. 뭐 대략 얘를 한 20만 원 정도 할까요? 20만 원, 약 20만 원. 그러면 회사에서 30만 원 월 상여금으로 돈을 징배합니다. 정기 상여금. 그러면 30만 원 돈을 받아도 최저임금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 거는 20만 원으로 빠지고 나머지 10만 원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생활보조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을 지는 거는 월 최저임금액의 2%를 해당되는 부분은 빠지고 98%만 들어가니까 이 금액도 이쪽에 애니메이션이 안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해놨네요. 자, 우리가 9,160원이니까 역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이고요. 여기에 0.01 하면 38,289원인데 이것도 대략 우리가 한 4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과상복으로 식대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자, 비과세명으로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중에 대략 4만 원 정도는 빠져버리고 6만 원 정도만 최저임금 산정 기초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회사에서 기본급 150만 원, 지체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 성과급 20만 원, 분기별 정기상여금 30만 원,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에서 총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봐도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최저임금 위반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은 우리가 소정근로 대가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정지로 지급되니까 150만 원이 다 들어가고요. 직책수당도 기본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식대가 문제인데, 자, 식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중에서 올해 최저임금액의 2%는 빠진댔죠. 그래서 대략 그 숫자 다 하면 3만 8천 얼마 하면은 6만 1,000원 정도만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성과급을 20만 원 지급했으니까 20만 원에서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은 제외된댔죠. 그래서 계산하면 8,560원만 들어가죠. 그리고 분기별 정기 상여금인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 정기 상여금은 다 빵원이 되고요. 자,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니까 이것도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합계를 계산하면 이때는 167만 원 정도밖에 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그 상여금 산정 기준 그리고 그 실비 변상 및 복류세 및 산정 기준. 자, 이 부분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런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그 법 규정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어려우시면 단순 암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외에 168페이지 보시면은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산학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 산정 기초에서 빠집니다. 즉 여러분들 2차 하실 때는 그 산학금 초과 수익금이라고 보통 하고 있죠. 이를 우리가 법전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빠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급여 테이블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 30만 원을 정기 3을 지급을 했다. 이거는 최저임금 기초액에 전액 들어가질 않죠. 근데 분기별이니까 이거를 만일에 매월 지급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라면 이는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해.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30만 원 전체는 최저임금 산정 기초액에 과거에는 안 들어갔다가 지금은 들어가네요. 그러면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해당되면요. 집단적 근로자의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일정 판매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동의를 안 해줄까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입법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들으면 족하다. 미기출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출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최저임금의 효력인데요. 이거는 빈출이고 맞으라고 내린 문제입니다. 일단 회사 측은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당연히 낮추면 안 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이상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행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죠. 다만 근로계약 자체 또는 임금계약 자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부분만 부분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전면 무효가 아니라. 자, 그리고 무효된 부분은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도급으로 거기서 슬래시 한번 쳐주시고요. 도급으로 사업을 해가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도급 사업자에 있어서 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이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도록 연대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인데요. 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보장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그 보수를 최소한 어느 정도로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사실은 근로계약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도급 금액을 제가 일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급이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만일에 근로계약을 했다. 그러면 8시간이니까 최소한 8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6만 원만 준다거나 또는 5만 원만 준다거나 자 이런 계약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계약 형식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그 완성을 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산정을 하고 그 시간에다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곱해서 도급 금액을 지급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쉽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난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남녀고평법인데요. 자, 남녀고평법은 이름이 좀 길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런 남녀고평법도 일단 전체 법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그러니까 남녀고용 평등이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 자, 그리고요. 지금 시사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차별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 보호를 위해서 성희롱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은 좀 남자분들이 조금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에 대해서 보호는 헌법에 따른 특별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여성과 연소조는 특별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남녀고평법에서는 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있는데 자 출산 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지원금, 이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에서 여러분들 사회보험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죠. 급여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난임치료가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말 빈출 지문이죠.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을 보호한 거고요. 뒤에는 여기서는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정.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이고요. 여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평법에서는 이러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각 제도들의 특징 그리고 어떤 절차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가시면 차별 금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별 금지 쉬워요. 자, 의의를 보시면은 남녀 차별적 대우란 함정 이유 없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차별 개념은 여기 보면 지금 뭐 다 어떤 그 박스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개념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나와 있는데 직접 차별은 차별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간접 차별은 특별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규정한 게 아니라 특정 성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키 185 그리고 몸무게 80kg 이상만 채용한다. 이 말은 뭘까요? 거의 여자분들은 채용이 불가능한 거죠. 뭐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나는 남자 채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만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차별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간접 차별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차별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무 성격에 비춰봤을 때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자, 이거는 특정성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입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차별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은 차별 금지 영역인데요. 차별 금지 영역은 모든 근로 조건 그리고 복지 조건뿐만 아니라 채용까지도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 조건 외의 채용 행위에 대해서 차별까지 금지하는 유일한 법이 뭐다? 남녀고평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남녀고평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념은요,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직 중인 자도 보호가 되고 있어요. 즉 취업 의사가 있다라면 우리가 면접을 보겠죠. 그때 차별 대상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녀고평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만 우리가
그 취업 의사가 있는 자까지 포함되고 있다. 조금 이거는 정정을 할게요. 왜? 노조법상 근로자는 우리가 실업자나 구직자도 포함되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 노원 파트 얘기입니다. 노원 파트. 노원 파트에서 유일하게 취업 의사가 있는 자도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법이 남녀고용법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요. 자, 두 번째, 임금상의 차별인데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급을 규정하고 있죠. 직무급. 자, 그리고 이것도 빈출 지문이죠.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사업으로 본다지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추정한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간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간주 처리. 그래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일가치 노동 의미인데요. 동일가치 노동이라 함은 당의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 평가 등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무급을 의미한다 보시고 뭐 기타 임금 외의 자금 융자 등의 복리 처우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 배치, 승진상의 차별도 포함시키고 있고요. 또 정년 그리고 퇴직, 해고 등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함정 이유가 있다라면 허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차별이 아니다. 함정 이유가 있다. 입증 책임도 중요하죠. 누가 진다? 입증 책임 사용자가 집니다. 자, 그리고 종종 나오는데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가 한다? 이거는 정책이죠. 정책.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차별 개선,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할 수 있다면 땡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요, 여러분들 2차 시험 논점에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일단 대상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행위 유형을 보시면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업무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객관적 성적 언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관적 의사는 반드시 그 사용자 측, 그 가해자의 어떤 주관적 의사의 인식 여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익 침해 측면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여기 판사 내용을 보시면은 객관적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주관적 의사는 행위자의 성적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은 불효하고 법익 침해 측면에서는 그 행위 상대방의 성적 불효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1차에서도 출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자, 위반의 효과인데요. 자, 위반의 효과 이 내용이 법조문 내용이라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일단 첫 번째 행정적 제재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요. 행위자 책임을 물어서 처음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적 제재 보시면 사용자의 징계 조치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럼 사실조사에서 가해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징계를 만일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노원 파트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는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조사 결과 가해자가 있다. 자, 이런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그러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별도의 형사 제재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성희롱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한
제 차이점을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인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호 배려 의무를 부담하죠. 자, 안전 배려 의무는 우리가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신의치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면요, 우리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희롱 행위 자체는 우리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죠.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면 민법 756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세 번째, 사업주 분리 처우 금지인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이 신고를 하거나 또는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불리한 처우는 절대 인정이 안 되고요. 이러한 분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당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 이것도 많이 빈출입니다. 이거는 법정 의무사항으로서요.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매년 합니다. 자, 그래서 2년에 한 번 한다 또는 분기별로 한다 아닙니다. 1년에 1회 이상이다. 자,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우리가 사업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포함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가 되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면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도 사업장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성 보호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원하는 그 한도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배우자 출산 휴가 이것도 많이 빈출이죠. 자, 과거에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전체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일의 유급 휴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 기간이죠.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후 90일까지입니다. 90일. 그래서 과거에는 30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로 개정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열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씩 끊어쓰라는 거죠. 그래서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난임 치료입니다. 자, 난임 치료는 우리가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임신도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가정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도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난임 치료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임 치료 휴가를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기출이니까 충분히 출제 가능하겠죠. 최초 1일은 유급이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인데요. 첫 번째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도 많이 빈출인데 일단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그 대상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했을 때만 육아휴직이 가능했고요. 자, 이때 자녀는 입양 자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양 자녀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임신을 했는데 우리가 출산 휴가를 이제 다 쓰고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기출인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사유가 더 추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허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이런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답 지문으로 보시면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이 불어 사유가 딱 하나예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섞어놓으면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그리고 2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육아휴직자 지인데요.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육아휴직자 복직인데 육아휴직을 마치면 이제 해당 근로자가 종전에 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키거나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인데요. 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총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추가 설명하면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으로 바뀌죠. 그러면 해당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요. 나머지 6개월을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 만일에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 2년이 만료가 됐을 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겠죠. 근데 실제 일한 거는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원한다라면 6개월을 추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근속 기간이 우리가 재직 기간이 2년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뺀다라면 2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단락에 여러분들 첨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다. 175페이지 5번 단락 아래 첨언 부분 잘 찾으세요. 육아휴직 남녀고평법 밑에 고용보험법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그거 여러분들 판독이 안 되니까 지우시고 문장을 다시 이렇게 쓰세요. 기출지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그렇게 하고 X지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어떤 제도 금액에 대해서는 뭐에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목차도 좀 바꿔볼게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동될 수 있는데 그걸 지우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바꿀게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목차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라고 내면요. 여러분들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게요.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요.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자에게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측의 불허 사유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이건 동일하고요. 자, 거기서 슬래시 2번과 3번이 추가됩니다. 지가환영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자, 그리고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불허할 수 있다. 자,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인데요. 단축하고 나서 근로시간은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어서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연차휴가 다 미발생하죠. 자, 그래서 일단 15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35시간까지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 데려오고, 이럴 때, 이제 과거에는 각각 1시간씩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이 걸린다고 봤는데, 지금은 30분을 잡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니까 5시간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35시간까지 그렇게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가 없고요. 자,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자가 명시적 청구 체크,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12달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나서 연장 근로를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한다라면 다시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데요. 자, 원칙은 1년입니다. 자, 다만 육아휴직 그 내용이 1년인데 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남은 기간이 있다. 그럼 남은 기간은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제한은 없는데 한 번 그 분할 사용할 때 최소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할 수 없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자가 이제 복직을 할 때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종전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되고요. 평균 산정 기간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평균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자,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3대입니다. 3대. 그래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그리고 밑으로 자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대상자는 3대다, 3대.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3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즉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되고요. 자, 불어 사유가 있죠.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 외에 다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외에도 조부모 직계 비속이나 손자녀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 자, 사용 기간인데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90일. 자, 그래서 60일, 30일, 그럼 땡이고요. 자, 그리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일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죠. 그러면 최장 90일인데 한 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이니까 최대 몇 번까지 분할 수 있다? 2번까지 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시험 문제에서 가족 돌봄 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OX. 경우에 따라서 오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형 문제를 합니다. 단순하게 법조문으로 OX를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법조문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 돌봄 휴직자의 대우인데요. 자, 가족 돌봄 휴직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되고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 기간에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유리한 쪽으로는 인정해주고 불리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족 돌봄 휴가인데요.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에서 파생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족 돌봄 휴직은 최소 기간이 30일 이상인데 돌봄이 필요하긴 한데 며칠이면 돼. 자, 이럴 때 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가족 돌봄 휴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된다. 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사용 기간인데, 자, 이런 사용 기간은 제가 휴직에서 파생되는 제도로 했죠. 그래서 이런 가족 돌봄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 연장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신설된 거니까 출제도 가능합니다. 미기출이에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즉 코로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단독이 아닙니다. 직권이나 단독이 아니라 뭐를 거친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장한다는 거죠. 자, 다만 부모가 다 쌍부모가 있다. 그러면 이런 가족 돌봄 휴가를 엄마 아빠가 둘 다 해서 20일 할 수 있죠. 근데 만일에 한부모야. 한부모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부모 경우에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가족 돌봄 휴가자의 대우인데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요. 이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불리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근속 기간에는 포함시키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니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녀고용법이고요. 자, 남녀고용법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여러분이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법도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내용은 사실상 어려운데 2차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주시면요. 기간제법 구조인데 일단 첫 번째, 이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호 대상이 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총 2년이고요.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2년을 초과해서 일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들의 범위를 이제 빈출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차별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계약기간 만료 효과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당연 종료가 되는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거나 또는 정기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법률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크게 4가지로 기간제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가시면은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죠. 기간제 근로자 개념은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고요. 자, 계약기간 보겠습니다. 자, 계약기간은 우리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최장기간은 있죠. 최장기간은 2년입니다. 2년. 2년을 초과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이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외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는 2년을 초과해서 일을 시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닥치고 암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왜 인정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2년을 초과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업종 일들은 뭐냐 하면 이 업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자, 공사장, 건설 공사 현장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플랜트 사업을 할까요? 플랜트 사업. 자, 그러면 이 플랜트 사업을 하면 토지 개발하고 그리고 건물 짓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또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거는 2년을 초과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임시 인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파견 등 결혼이 발생해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만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세 번째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자, 이거는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고령자도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 무기계약직은 뭐예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암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 그러니까 해당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을 가지고서 야, 계약기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내용은 언젠가는 일을 이제 그만두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자, 이거 빈출인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전문적이니까 잘났잖아요. 잘나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능력 있으면 다른 데 스카웃돼서 일할 수 있으니까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인데 여러분들 박사학위나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서 딴 일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기간제법상 2년의 제한을 받고 박사학위라던가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서 해당 업무를 했을 때만 우리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180페이지 넘기시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서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국방, 외교,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자,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이나 외교나 통일. 자, 이런 부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고요. 자, 그리고 7번.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도 무기약조로 전환되지 않고요. 자, 해당 내용은 빈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눈에 익은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데 의무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입니다. 노력 의무.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빈출해요.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동그라미. 고용해야 된다면 땡입니다. 자, 다음 이제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자,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작은 자를 의미하는데 통상 근로자가 여러분들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요. 그 근로시간에서 노사 당사자가 약정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랍니다. 자, 그리고 통상 근로시간은 뭐냐 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9시 출근해서 점심 때 1시간 밥 먹고 6시에 퇴근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해당 사업장은 6시간만 하면 돼요. 6시간만. 그러면 통상 근로시간은 몇 시간? 6시간. 그 통상 근로시간이 6시간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통상 근로자. 근데 그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 이게 뭐다? 단시간 근로자. 자, 그리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초단시간 근로자.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 단시간 근로자의 비교 대상 기준은요. 일단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체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 그래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연장 근로 시간도 아니고요. 뭐 총 근로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 자, 비교 기준이 뭐다?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자,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고요. 자, 이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비례해서 대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주유 수당을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주휴수당은 얼마 발생하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서 주 5일 40시간을 일하니까 주휴수당은 8시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1주 20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비례하니까 4시간이 인정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과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자, 오답 지문을 보시면요. 다른 사업장은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자, 4주 동안 평균에서 1주 동안은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자, 적용되지 않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휴일, 두 번째 연차 휴가, 세 번째 퇴직금 적용. 자, 네 번째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기간제법상 총 사용 기간 제한.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제법상 총 사용 기간 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181페이지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통상 근로자 채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반드시 우선 채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는 단시간 제가 로마자 4번부터 했네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채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노력의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반대로 로마자 3번으로 올라가서 통상 근로자가 좀 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학업이라던가 또는 가사 일이라던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면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역시 노력입니다. 이것도 다 빈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별처우 금지인데요. 자, 차별처우 금지는 여러분들 2차 논점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자, 7, 8 한번 봐주시면요. 관련법인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내용에서 우리가 개념 4개를 뽑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차별 사유, 즉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차별이 금지가 되는가. 그래서 신청권자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교 대상자가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불리한 처우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함정 이유가 무엇인지.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이러한 차별 처우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 근로자는 이제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이때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해당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때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면 동종, 유사 업무를 담당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리한 처우인데요. 이 불리한 처우는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함정 이유 없이, 자, 이 부분도 2차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함정 이유 없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처우할 만한 이유가 아예 없어요. 달리 처우할 이유가 아예 없거나, 두 번째는 설령 달리 처우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함정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가적으로 2차 논점으로는 이러한 함정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판단 징표를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1차에서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책으로 가시면은 기간제법은 우리가 의의 보시면은 일단 기간제법, 남녀고평법 이런 것들은요 근로기준법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처우 판단 요소 책으로 보시면 비교 대상 근로자 누가 된다?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182페이지 보시면은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취업기치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해당 업무가 100% 동일할 필요는 없고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면 유사 동종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차별 처우 내용인데요. 자, 차별 처우는 근로조건 그리고 어떤 복지 모든 것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광펜 칠한 부분 기출지문 보시면은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이런 것들도 차별적 처우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인데, 자, 이거는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요. 설명하기엔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냥 단순 암기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 항목별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임금 항목별로 우리가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에 함정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들을 묶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사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차에서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빼고 필요한 부분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인턴십이 한 2년의 인턴십을 거친 다음에 정규를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규직의 경우에는 우리가 8개 종목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임금 항복을 받더니요. 기본급, 벽지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호텔 봉사료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어 있어서 연봉으로 치면 총 5,5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간제 딜러인데 이 기간제 딜러는 하는 업무가 단순하게 2개예요. 2개. 2개인데 이 2개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전체 이 8개 종목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정규직 딜러의 업무 내용과 봤을 때 전체 77%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력을 봤더니 무경력자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이 3,000 그리고 경력 1년은 4,200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딜러에게 적용되고 있는 특별상여금, 호텔 봉사를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인정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일단 비교 대상 근로자가 정규직 딜러가 인정될 것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로 보는데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 내용이 100%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면 동종 유사 종사자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은 거의 한 77%, 대략 약 80%죠. 80%가 하는 일이 같아. 그리고 어떻게? 동종 유사 종사자로 본다라는 거죠. 비교 대상 근로자로 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금액을 산정을 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금액을 봅니다. 여기까지 금액을 보면은 금액이 누가 더 많다? 기간제 여기 정규직과 기간제라서 기간제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별 상여금까지 가면은 이때는 이제 누가 많다? 여기서는 정규직이 기간제보다 돈이 더 많고요. 자, 호텔 봉사료까지 가면 당연히 2단계에서 정규직이 더 많으니까 기간제보다 돈이 더 많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금액을 계산해서 특별 상여금과 호텔 봉사를 요청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판례가 뭐라고 있냐? 야, 기본부가 보면 정규직이 오히려 너네들보다 2년은 최소한 더 인턴십으로 일을 하면서도 돈이 더 적죠. 기본급 자체가. 그러니까 항목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때는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묻는다?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해서 얘네를 한 세트, 1세트, 이거를 A세트, 그리고 호텔 봉사를 B세트 이렇게 항목별로 묶어가지고 항목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범주별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특별 상여금의 경우는 우리가 함정 이유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되고요. 호텔 봉사료는 여기 미지급은 얘는 차별로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2차 그 판례 진도 나갈 때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해당 내용은 올해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함정 이유가 없을 것. 아까 했었죠. 달리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자, 로마자 3 차별 처우 시정인데 자, 해당 내용도 법조문 빈출입니다. 자, 일단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제척 기간은 자, 6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다. 자, 그리고 계속된 차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계속된 차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할 때는요, 노동위원회가 도대체 어떠한 점에 대해서 그 차별을 받은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매월 임금을 지급하니까 계속된 차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신문 절차인데요. 해당 차별 처우와 관련돼서는 노동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담을 합니다. 자,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사용자가 집니다. 근로자가 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진다. 자,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차별 시정을 하면요. 사용자는 차별 처우 부존재 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차별시정위원회가 이제 구제 명령을 하기 전에 이제 조정과 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직권회에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고요.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함정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자, 이때 구제 명령을 낼 때는요 제도 개선 명령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빈출. 차별 시정 명령에서는 해당 차별적 행위 중지 그리고 근로조건 등의 개선 등을 포함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배상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배상액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인데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배. 자, 그리고 시정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형이라던가 또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행정벌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관련된 거는 개별적인 해당 근로자의 주관적 권리구제 측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법질서의 확립도 목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관적인 권리구제 신청을 했다. 자, 그러면 이와 동종 유사 근로자인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자가 있는지 고용노동 장관이 확인 조사 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조사. 또 해당 사업과 뭐 옆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를 보시면은 고용노동장관은 확정된 시정 명령에 대해서 사행자에게 이행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행자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고용노동장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자, 7번째 마지막인데, 고용노동장관은 사행자가 차별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행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 명령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다른 동료 근로자죠.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차별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장관은 사용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약기간 만료 효과인데요.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요거로 좀 볼까요? 간단하게. 자,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계약 체결 거부를 했을 때, 자, 원칙은 당연 퇴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일에 형식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죠. 자, 무기계약직인데 근로제공 거부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해고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만일에 없다라면 부당해고가 인정되고요. 자, 부당해고 효과는 뭐다? 종전 근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거니까 무기계약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만일에 없다. 그러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당해고 효과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효과가 있고, 자, 반면에 갱신되어서 총 사용 기간이 2년이 도과되었고 2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요. 합리적 이유가 없이 만일에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그럼 부당해고가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해당 내용도 2차에서 중요한 논점이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채우러 가시면은 빠진 부분만 좀 할게요. 자,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총 사용 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 186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노동법상 고령자는 만 55세인데 이 55세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고령자에 대해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서 이런 고령자에 대해서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있다. 자, 그리고 5번째 부당해고 구제이익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봅니다. 과거에는 구제이익이 원직 복직만을 구제이익으로 봤으나 지금은 금전 보상도 구제이익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부당해고를 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 기간 포함 여부인데 이건 뭐냐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나서요.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그 1년 6개월 이후에 1년 동안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을 해서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구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근로자지가 회복되니까 총 사용 기간이 2년 6개월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2교시는 파견법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